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한동훈호가 닻을 올린 가운데 차기 지도부 인선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 대변인 했던 장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스튜디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전국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포함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품격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낭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펜싱, 수영에 이어 양궁 10연패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스포츠먼데이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아주 기분 좋은 금메달 승전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 대단한 위협입니다. 예, 10연패면 이 40년 동안 금메달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요. 예,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파리올림픽까지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대위협을 이뤘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치러진 경기에서 우리 금메달 상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처음에 우리가 세트 스코어 4대 0으로 좀 앞서가서 쉽게 이기나 했는데 역시나 세상에 쉬운 거는 없었습니다. 이 매서운 추격에 4대 4로 이 동점이 되면서 각자 이 딱 한 발씩 쏘는 슈도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에 대담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세 발 중에 두 발이 아슬아슬하게 이 9점과 10점 사이에 딱 꽂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두 발 모두 10점으로 이 판명이 되면서 네. 이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남자 선수들이 단체전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파리올림픽과 관련된 소식은 스포츠몬데이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위메프 티몬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성난 소비자들이 이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지금 뭐 환불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디까지 환불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어제만 기준으로 보면 티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환불이 맞춰진 게 모두 한 2만 5천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건수만 2만 5천 건이지 이게 전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이 턱없이 부족한 건수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소비자들도 소비자들이지만 입점한 판매사들, 그러니까 이 티몬 위베프 측에서 두 달마다 이 정산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걸 못 받은 이 판매사들, 특히 영세 판매사들이 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뭐 원재료값, 뭐 직원 월급, 뭐 임대료까지 뭐 줄줄이 지금 밀리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를 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들만 놓고 보면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카드사 또 결제 대행사들이 이 소비자들 환불 접수를 먼저 받은 뒤에 그래서 환불 처리를 먼저 해주고 이 나중에 이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들이 위메프 티몬에 이 한꺼번에 이 청구를 하는 방안도 지금 일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네이버페이 같은 이 간편 결제 업체들은 주문 취소 접수를 일단은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결제 대행 업체들도 곧 이의 신청을 뭐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그러나 지금 이것도 언제까지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여서 실제로 결제 취소 또 환불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 책임이 있는 모회사가 Q10 아닙니까? 뭐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는 말씀하신 모회사 Q10이 이 무리하게 미 나스닥의 계열사를 상장을 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다. 뭐 이런 관측이 지금 유력한데요. Q10은 우리 돈 700억 원을 긴급히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밖에서 봤을 때 뭐 대체 700억 원이 나올 수 있는 뭐
전혀 구멍이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 돈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뭐 지금 투입하겠다 이렇게 큐텐 측이 밝히기는 했지만 뭐 자금 조달 계획,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든 뭐 영세 판매사든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이 위메프 팀원 사태 관련해서는 잠시 후 한 번 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 지지세가 급격히 모이고 있는 분위기고 후원금도 뭐 2억 달러나 모였다고요? 네, 뭐 일주일 새 말씀하신 대로 2억 달러나 모였습니다. 뭐 대선이 지금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여러 지금 뭐 변수들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을 딛고 지금 양쪽 지지자들이 막판 좀 세를 모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뒤늦게 사실상 좀 후보로 확정받은 것 같은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미국의 유권자들, 이 당원이 아닌 이 일반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지금 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ABC 방송 등이 현지 시각 26일부터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43%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한 주 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8%포인트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뭐 특히나 좀 주목을 해볼 게 무당층의 44%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호감을 표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나 또 지난주엔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지지를 결국 선언해서 정말 해리스는 온전히 좀 미 민주당 후보로 굳혀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인기 급상승이 말씀하신 대로 좀 후원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운동에 나선 지난 일주일 동안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새로 후원에 동참한 사람만 17만 명이나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간밤 외신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요. 이번 주 회의가 있는데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군요. 네, 이 간밤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에 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를 이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9월 금리 인하가 지금 좀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는 이 연방준비제도가 눈여겨보는 지표들, 그러니까 물가 지표 또 고용 지표들이 전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동안 사실 이 파월 의장 등 연준 위원들은 뭐 자칫 좀 빠르게 금리를 내렸다가는 자칫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에는 계속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사실상 확신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최근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만약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경기 침체 같은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좀 더 이 무게를 두는 모습이 확실한데요. 뭐 이런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우리 앞에 놓였다. 뭐 이렇게 임박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동안 뭐 이런 연준의 이 신중론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전국의 수많은 대출자들이 이 답답함을 정말로 많이 느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동안 이렇게 신중한 발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앞으로 단 한 번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 완화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신중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그래서 좀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유전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이 투자 주관사 선정이 다음 달 예정돼 있죠? 예, 이 다음 달 말쯤에는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저희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해외 대형 회사가 투자를 하려면 이런 모든 절차를 맡을 주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석유공사가 다음 달 말에는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주관사 선정 입찰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 연말에 이 본격적인 시출을 예정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석유공사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업 설명회 여기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는 이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다고요? 네, 이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에 이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꼽히는 아람코 또 애니라는 이 기업이 설명회에 참석해서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네. 특히 이 아람코는 아시는 대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이죠. 이 말 그대로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정유사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아람코 또 애니를 대상으로 이 투자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 구체적인 투자 유치까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일단은 석유공사 측에서는 지금은 그쪽에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좀 함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국회에서는 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죠. 네, 이 야권의 방송 4법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법안 하나하나 4개 중에 법안 각각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닷새째고 지금이 3차 필리버스터인데요. 지금은 MBC 대주주인 박문진의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도 이 그동안 나머지 이 방송법들처럼 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만 24시간이 곧 되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이후에 야권이 본회의에서 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의 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중단을 시켜달라면서 좀 숙려 기간을 양쪽이 좀 더 줘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필리버스터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남은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방송 4법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 앞선 이 과정들을 똑같이 거치게 되면 이 본회의에 내일쯤 이 법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 필리버스터 정국은 내일 오전에는 5박 6일 만에 총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현재 기온 동해가 31.1도로 아침이 맞나 싶을 정도의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전 33도, 전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경기 남동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5에서 3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이라 차량들이 일찍부터 늘었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쭉 정체고요. 북부간선로 묵동에서 원룸분기점 사이는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시흥에서 수암터널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에서 판교 쪽, 구리에서 상일, 하남에서 광암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시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이후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사이도 속도 더딥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이후 동탄 분기점에서 흐름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부곡 또 동수원에서 신갈까지 정체고요. 이후 마성에서 양지터널 사이 이동량이 많은데 그 사이 용인 휴게소 2, 3차로에는 장애물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첫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느냐에 대해서 당내외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 대변인 맡았었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캠프는 해단 언제 했습니까? 23일에 그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네. 그날 저녁 자리를 겸해서 해단식을 같이 했으니까 전당대회 그래요. 끝나는 시점에 해단식이 다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뭐 노트북 이런 거 사무실 정리는 그 다음 날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선거 다 끝난 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러던가요? 일단 뭐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한 40명 정도 됐었거든요. 여러 그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분 공이 컸다. 이런 시야의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여러 언론 보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정치를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이왕 시작한 정치 그 끝이 어딘지 한번 같이 가보자. 좋은 정치와 국민께 당당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힘 실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광재 전 대변인은 앞으로는 어떤 일 하시게 됩니까? 뭐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저는 제 기자 생활하다가 국민의힘에 오고 총선 출마를 생각한 것도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거기에 내가 좀 힘을 싣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보수 정권의 정권 재창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역할을 하는데 네. 충실하려고 합니다. 네. 뭐 어떤 형태로든 좀 역할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네. 느껴집니다. 자, 그럼 그렇고 전대 후에 대통령과의 만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련의 그 전대 후 행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분위기가? 일단 63%라는 득표율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반을 한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그 숫자가 6자가 앞자리가 6자가 될 거냐 5자가 될 거냐에 따라서도 또 이후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감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63% 득표율을 한 것 자체가 아주 순조로운 출발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통화도 하고 이후 낙선자들과 만찬도 같이 했죠. 만찬도 예. 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일련의 행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네. 우리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까지 함께 견인하면서 국정 동력도 회복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출발이 좋은 거 아닌가. 지금 작동하고 당과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네. 파악하십니까?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예. 또 뭐 찾아보셔야 하니까. 예, 그래요. 예. 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흐름이. 여론의 예. 흐름은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예정됐던 고위 당정 협의회가 불발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제 그 원내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잖아요. 네. 그런 그 종합적인 상황들 사실 지금 원내가 민주당과 대치가 굉장히 오래되면서 원내에 계신 의원분들이나 그 원내 지도부가 이 필리버스터 전국에 이 고위 당정 회협의회까지 할 정도로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좀 네. 며칠 연기한 거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잠깐 있었습니다만 역시 한동훈 대표가 원외니까 네. 이 소속당 의원들은 전부 필리버스터로 국회 투쟁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게 구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원내대표로서의 한계 같은 걸 혹시 좀 일찍 느끼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 생각하기엔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전국의 특수성도 있고 네. 그리고 과거에도 원외 당대표가 많이 당을 지휘한 적도 있고요. 그 무엇보다 이번에 그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4명의 후보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63%라는 지지율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기대를 했을 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 못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 당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이런 것들도 원내에 계신 의원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차츰차츰 원내 그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강화하고 소통도 강화하면 원내 리더십도 충분히 강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후에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그게 팀원 위메프 관련 사안이었어요? 예. 이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대위원장 사퇴한 후에 가장 그 최근에 메시지를 냈었던 것도 해외 직구에 대한 그래요. 해외 규제를 직구였어요. 강화하는 네. 게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메시지를 주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대표 자신께서 이런 온라인 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팀원이나 위메프 관련한 사안이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에요. 이런 분들의 권리가 그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그 기치로 내건 게 민심에 부응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를 얘기할 때 그런 면에서 최근에 가장 어떤 상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성격의 메시지도 이런 민생과 관련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세대적으로도 저 한동훈 대표가 이런 해외 직구나 그렇죠. 예. 또는 이 인터넷 구매나 이런 거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속하기도 하네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뭐 예. 이렇게 옷을 고른다거나 필요한 물건 고를 때 자신이 직접 한다는 얘기를 아하. 하시기도 했었고 네. 관련해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빨리 그 정무위를 소집해서 어떻게 관련 대책을 마련할 거고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 정무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윤한홍 네. 위원장이 이에 응해서 이번 주에 열리잖아요. 네. 그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는 뭘 보완해야 되고 당장의 급한 불은 어떻게 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심도 높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역시 그래도 이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고리라고 네. 그럴까요? 이게 해병대원 특검법 같거든요. 이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소신은 이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도 다른 느낌의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출마 선언에 얘기를 했었고 이 이슈가 국민적 의구심이 일정 부분 뭐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당 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뭐 우리가 1인 정당은 아니잖아요. 이재명식 1인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네네. 갖고 있는 생각과 원내에서 갖고 있는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견이 있다면 좁히고 그래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장 뭐 제3자 특검 법안을 뭐 우리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뭐 친한계 의원 이름으로 발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요. 원내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부결이 됐잖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민주당이 새로운 특검 법안을 만들어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이 일단 우리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이번에 부결됐으니 너희들이
통과 가능한 수준의 절충안을 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 한동훈 대표한테 네. 제3자 특검법을 주장하지 않았냐, 먼저 발의해 봐라. 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압박을 가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특검이 필요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쪽에서 특검법을 갖고 와야죠. 관련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에게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한다면 저는 그 가능성은 크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19일인가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네. 첫 번째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만이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만 옳고 정의를 독점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그 네. 오만한 태도 아닌가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사실 또 지금의 경선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1인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 제3자 특검법안 민주당이 될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당내 민주적 절차를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죠? 일단 그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특검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끌려다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후에 그러면 이것을 전향적으로 판을 바꿔서 우리가 좀 국민께 소상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설득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저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분명 대통령실은 이 특검법안을 통과돼서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갖고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설득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당내의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은 의총을 통한 토론이라든지 또는 의총에서 필요하면은 표결도 하잖아요. 네네. 또 원내대표와의 협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도 충분히 그 당 대표로서 근데, 예. 고려할 수 있는. 근데 그 문제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미 만약에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입장이 다를 때는 당헌 당규상 네. 이 원내 입법 사안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주도하도록 돼 있다 이런 네.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헌 당규에 명확하게 그것이 원내대표의 규정이라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다면 이번에 전당대회 84만 명 책임당원 대상으로 했고요. 국민 여론조사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 왜 뽑죠? 저는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역할 분담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칼로 무자르듯 이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이것은 당대표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네. 어떤 뭐 기업의 지배 구조나 아니면 정당의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당대표가 원내대표에 앞선다는 것은 정치적 상식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김민전 의원이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정치학자이기도 하셨는데 그런 말들은 지나치게 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이 캠프 차원에서도 또는 가까운 의원들하고도 뭐 입장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아주 우리가 이게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좀 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도 하지만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강행해 온 네. 해병대원 특검법을 대통령이 제의 요구했고 네. 국회 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산술적으로 4명의 이탈표가 네네.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뭐 부자를 잘못 써서 기권이 됐다. 네. 무효가 됐다. 뭐 예, 그렇게 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은 안철수 의원이 저희 전격 시사에 나와서도 소신껏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짐작하는 데는 예. 이견이 없는 거고. 네네. 그럼 나머지 두 표가 누구냐? 네. 이 이탈표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좀 그 실수 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로 원내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이게 초선 의원 두 분이 관련해서 이해를 좀 잘못 착각한 측면이 있어갖고 했다는 것 같고요. 그럼 초선 의원 둘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 확인이 된 겁니까? 그건 뭐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제가 아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고요. 저 이 과정에서 뭐 제가 한동훈 대표께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한동훈 대표가 두 번이나 전화해서 당론이 부결이니 네. 부결에 좀 표를 힘을 실어달라 이런 네.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는 뭐 그건 제가 아무도 알 수 모르죠. 없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과 관련해서는 네.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갖고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우리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뭐 부분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반헌법적으로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네.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말씀하시니까 뭐 초선 의원 2명인가 보다 짐작은 되는데 네. 아무리 초선이라도 뭘 착각했다는 거죠? 이게 제휴 요구권에 대한 반대인지 아니면 다시 이제 법안을 올린 것에 대한 반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뭐 더 이상은 제가 아니 이거는 그분들이 오셔서 아마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아, 그래요? 뭐 거기에 거짓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저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뭘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 네. 이쯤 뭐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도부 인선을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이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지금 공석이고 네. 그리고 사무총장은 원래 당대표와 함께 가는 자리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니까 네. 사무총장 교체까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네. 정책위의장은 원래 원내대표와 일종의 러닝메이트 같은 관계인데 네. 지금 정책위의장을 바꿔야 된다고 한동훈 후보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네. 되겠네요. 이분들이 지금 뭐 정점식 정책위의장한테 뭐 사퇴하라고 뭐 문자도 넣고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네. 거고요. 그래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 SNS 계정을 뭐 잠깐 폐쇄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도 강성 지지층이 자기들과 입장이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로 압력을 가했던 행태들이 좀 그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네. 이 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당원 당규의 러닝메이트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에 당원 당규가 바뀌면서 물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성격이 그렇다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러닝메이트 제도는 아니고 이 정책위 의장에 대한 임면권은 당 대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에 당원 당규 개정 이후에 5분의 정책위 의장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 모두 지도 체제가 바뀔 때마다 사의를 표하고 이후에 재신임을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의 임기 1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 뭐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9명인데 정책위의장이 이른바 친한계 인사가 되면 친한계가 5명을 차지하게 되고 비한계 인사가 차지하게 되면 비한계 인사가 5명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데 저는 정당의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그동안 다 사의를 표해왔던 게 관행입니다. 우리 보수정당이 사실 뭐 지난 민주당과의 갈등 과정에서도 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관행을 벗어나면서까지 무리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관행대로 사의를 표한 후에 새로운 당대표가 유임을 하는 경우는 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동안 관행에 대해서 반하고 예. 그런 것들은 좀 정점식 의원께서도 좀 제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당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정당하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개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금도를 지키는 노력은 해야겠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 같은 개딸들에 의해서 정말 강경 지지자들에서 당 전체가 좌우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표현하신 것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 예, 예, 제가 예.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광석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포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기후 변화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부터 조금 실천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돼서 다이용기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저처럼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그런 걸로 고객과 무엇인가 교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고객님들도 만족해 하시고 실제로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배달 일을 하면서 너무 이제 그런 기후 변화가 제 몸으로 체감적으로 와닿다 보니까 저부터 좀 한번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리뷰에 올려줌으로써 다른 고객들도 그 리뷰를 보고 다이용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외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보람되게 느끼는 거를 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달 앱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다이용기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어차피 주문하시는 김에 다이용기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더 편리하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작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도 계속 발효 중이고요. 지난 밤 사이에도 최저기온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7.4도, 동해가 31.1도로 아침부터 푹푹 찌는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36도, 강릉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전주 34도, 대전 33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요.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경기 남동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5에서 3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 습도는 84%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매주 월요일 우리 정치를 아주 품격 있게 토론해드립니다. 품격 있는 두 분,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빤하게 보이잖아요. 필리버스터 한 다음에 24시간 지나면 강제 토론 종결하고, 그 다음에 강행 처리하고, 그리고 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재표결해서 대체로 거기서 폐기되고. 그렇죠. 법안 처리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나면은 또 비슷한 법안을 뭐 잠깐 수정해가지고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 지금 법안 처리가 이제 상정, 하루 필리버스터, 표결, 거부 이렇게 해서 상필, 표, 거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야당은 계속 가는 거고 여당은 거부권으로 버티고. 근데 이걸 빤히 알면서도 아무 관심도 없는 일을 무한 도돌이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더 이상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여야가 일단은 이 정도에서 이제 그만두고요. 지금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선언을 해놨는데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야가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고 일단 이런 걸로 무슨 누구한테 지금 잘 보여주고 뭐 국민한테 보여주고 용산에 보여주고 이런 걸로 정치의 본령을 삼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일단 여야가 빨리 국민들이 더 이상 화를 내기 전에 일단은 마주 앉아야 됩니다. 이건 네. 그만둬야 됩니다. 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바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야당은 강행 처리하는 거 중단하고 여당은 필리버스터 중단하도록 국회의장이 좀 나서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지금 했던데. 국회도 고장 났고요. 여야도 고장 났고요. 이거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주지 않을 겁니다. 예, 김영은 전. 맞습니다. 그 주호영 그 국회 부의장이 야 이거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뭐 신문 사설에도 나왔지만은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합창처럼 느껴지고,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MBC 경영진, MBC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박문진 이사 요 문제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순환, 이 똑같은 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정치가 5년 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정치권이 여야가 딱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헌법 46조에 국회의원들은 이 국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심에 따라가 아니라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고 협상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전무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길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야가
나뉘어 가지고 진영으로 싸우는 정치가 그래도 좀 나아지려면 좋아지려면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헌법을 권력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건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분은 그 바보들에 대열에서는 빠지신 것 같으네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은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 그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적 규정 정말 헌법에 따라 국민만 생각하고 뭐 행동하라고 하는 이걸 우리 국회가 제대로 지금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은 위원장 할 때 그렇게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론을 어겨봤는데 예. 그때 국방위원장 때인가요? 예. 그래도 그게 옳았다는 게 바로 한 3, 4일 이후에 증명이 됐습니다. 예, 모든 게 정상화됐고 그런데 그렇게 당론을 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당의 이 어떤 그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졌을 때 왜 전선에 구멍을 내느냐 이런 반발이 내부적으로 그 압력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 당론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론에 안 따랐던 거는 예를 들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그거는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저는 지킬 수가 없다. 그 시기에 또 막 그 저기 뭐야 훈련 받던 우리 병사들이 사망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생각해도 그건 양심과 소신에 따르는 게 그런데 맞죠. 하여튼 해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거는요. 딱 그 어기고 나니까 바로 5선 6선 선배님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선배들이 줄줄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지금. 너 하나 때문에 그 힘들어요. 신경민 의원도 저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표결을 통해서 하죠. 예. 가령 무효를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부를 던지거나 뭐 이런데 이번에도 무효표가 한 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고의 무효죠. 항의성, 반대성 네. 무효를 해서 고의로 무효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공개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쉽지 않은데요. 지금 300명 의원 중에 예를 들어 가령 10명, 20명 정도만 이건 아니다라고 여야에서 공이 나온다면 국회는 바뀝니다. 근데 그런 의인이 지금 전무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재의결 때 특검법 재의결 때 그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4표로 이제 산술적으로 추정이 됐고 그 중에 한 표는 뭐 무효표 부자를 한자 표기로 잘못 써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다른 3표의 한 표는 안철수 의원의 소신표인 것으로 되게 추정을 합니다. 나머지 2표가 실수였다 그러는데 이 초선 의원들이라서 실수였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바보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장 그 박스에 들어가면 그 부스죠. 표결하는 부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적이 없고 뭐 지역구에서 급하게 들어가고 정신없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좀 헷갈렸던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안일 부자 이런 거 잘못 쓰고 그다음에 그냥 가부 한글로 써도 될 거를 그냥 반대 찬성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주 웃지 못할 사연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가부는 잠깐 착각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무기명 수기를 들어갈 때는요. 무기명 전산으로 할 때는 그런 실수가 별로 없는데 수기로 들어가면 그 앞에도 써놓고 뭐 사무총장이나 의사국장이나 몇 번 하고 물론 그 전에 의총이나 당에서도 몇 번 단속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무효표 부자 그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2명은 가부를 헷갈렸다. 뭐 그건 사람이니까 그건 뭐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치고요. 무기명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항의성이라고 보고요. 이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두 분의 의정 경험을 많이 풍부히 갖고 계신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게 도돌이표와 악순환처럼 계속 되고, 그러니까 이 야권 입장에서는 관철되는 법이 지금 하나도 없다시피 하잖아요.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하면 지금 이 시내 보면은 프레카드들이 계속 걸려 있는데 뭐 이른바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거부왕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런 프레카드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이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거부를 어떤 면에서는 좀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듯한, 그걸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고 이걸 가지고 불통 이미지 만들고 결국은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 일종의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지금 그럼 관철되고 있는 건가 하는 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 드립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현안 지금 벌써 15번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많이 가게 되면은 아마 20번 금방 넘을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45번 기록을 갱신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야의 대립이 있을 거예요. 45라는 게 아마 매직 넘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는 거부왕, 거부 대통령이라는 그 브랜딩이 금방 쉽게 될 걸로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국은 사실 지금 암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사실 최대 현안이라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인기 없음, 어이없음이고, 두 번째는 김 여사인데 뭐가 1, 2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1, 2위의 전국의 최대 뇌관, 최대 현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의 현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예. 이것은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아주 근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그 댐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뭐 잘하는 거 잘못한 거 있겠죠. 또 김건희 여사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죠. 여당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른바 대선 불복? 그렇죠. 그 어떤 그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대선 불복이라는 게 좀 깔려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졌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상황에서 좀 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좀 더 이제 포용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협치의 노력이 처음부터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그게 잘 안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왜 대통령의 거부권, 이거는 입법권 침해다 그러는데, 또 삼권 분립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상권 분립을 입에 올리기가 창피할 정도로 입법권 자체가 좀 무너져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대통령의 어떤 그 역할을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게 방송사법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대로 상임위와 연결돼 가지고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겁니다. 아마 계속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국정감사가 될 텐데, 결국은 탄핵이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근데 좀 어거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약한 골인데, 또 그 퍼스트 레이디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게 또 곧바로 탄핵으로 연결된 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저도 국민의힘입니다만 지금 길거리에 말씀하셨는데 플랜카드, 저는 정말 그거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붙이는 거, 야당이 붙이는 거 플래카드 정말 공해예요, 공해. 그거 봐가지고 그 마음이 동할 그 유권자도 없고, 네. 완전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계속 발표되는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보면 아까 우리 그 정광재 전 대변인도 나와서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일종의 동반 상승이 확인된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또 여러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금 그 지지율이 그렇게 계속 좀 별로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63% 가까이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된 것이 하나의 국힘당으로서는 숨통이에요. 그러니까 국힘당 당원들 그게 당심하고 민심이 똑같이 나왔다는 걸로 봤을 때는 당심은 한동훈에게서 어떤 검사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한동훈에게서 하나의 어떤 희망을 찾아보자라는 것을 이번에 표출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민심하고 맞닿아 있는 대목인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이번에 전당대회가 뭐 좀 전당대회 비슷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전당대회가 17개 시도를 돌아가는데 계속 동어반복으로 이재명 대표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굿자를 이렇게 근접을 해서 가고 있고 어떤 건 굿자를 훨씬 넘어버리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뭐 88%도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한번 나오긴 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이 남아 있고 대전이 하나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봄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는 거의 무시 내지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가 63%로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에게서 어떤 희망을 보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지금 국힘당의 인기를 약간 유지해 주면서 위로 상향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한동훈 효과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 63%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그 네거티브 마타도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63%를 받았다는 거, 뭐 다른 후보들 다 합친 것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변화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가 실린 겁니다.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노선을 걸을 것인가,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그 정책위 의장 임명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심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당대표가 바뀌면은 다 사실 사표를 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게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공무원 공직의 자리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협의하에 이렇게 됐는데 63% 압도적인 득표율을 가지고 한동훈 호가 출발을 했으면은 저는 좀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율권을 좀 줘야 되지 않나요?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야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봐라 라는 게 사실 당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여기서 또 친윤, 비윤, 친한, 비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당대회 그 메시지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아니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보게 친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걸 쭉 봤잖아요. 원희룡 후보를 내세워 가지고 물론 쭉 한 거지만 쭉 보고 김 여사 문자까지 공개하는데 아마 그걸 뭐 친한이 공개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공개했는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명한 건데 친윤이 자 63%로 끝났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정점식 지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 혼자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잘라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예. 친윤의 그 마음을 실어서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김재원, 김민전 두 신임 최고위원이 한 발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한동훈 후보한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걸 바보가 아니니까 모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 후보를 외롭게 두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외롭게 두지 마라는 것은 정말로 그럴까요? 외롭게 두지 마라는 걸까요? 잘 좀 해봐라. 당신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옆에서 잘 보고 있으니까 잘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국힘의 국민적 지지라고 그럴까요? 인기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버팀목인데 그 버팀목을 친윤이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텐데 저는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 문제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민전 최고위원도 얘기했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입장이 다를 때 현안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원내 입법사항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우선하는 거다. 이게 당헌당규상의 규정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문제가 이제 뭐 다른 사안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제3자 특검법을 제1호 공약처럼 내세웠던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당론과 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이건 이제 또 현안이기도 하잖아요. 예. 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르고 원내 입법 상황인 경우에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는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는다는 말은 당헌 당규 어디를 봐도 없고 당론을 정할 때는 다만 이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이런 걸 뭐 거친다 그런 문구는 있긴 하지만 제 기억으로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썼습니다. 썼어요. 우선권이라고 했던 예. 것 같아요. 우선권도 없어요. 그런 얘기조차 돼 있지 않고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당대회 투표를 거쳐 가지고 당선된 것이 당의 대표예요. 그래서 당의 어떤 기본적인 그건 당무와 연결됐든 입법사항이든 전반적인 당의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당대표를 패싱한다든지 당대표보다 원내대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그거는 좀 주장이라고 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들 그 몇 명 안 되는 지금 뭐 108명입니다마는 80만 이상의 당원들이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원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당대회를 매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의총에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여야 교섭할 때 원내대표가 전략을 짜는 거는 맞지만 예. 당대표에 대한 패싱은 그건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생각합니다. 그 해명된 특검법,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시기가 늦춰질수록 어떤 새로운 제3안을 발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 특검법을 어떻게 새롭게 들고 나올 것인지를 일단 보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진행을 지켜본 뒤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경이 모이네.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을 받는 안을 일단 내부적으로 좀 봤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 좋지 않다라고 일단 걷어찼지만 실제로 이제 이재명 호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나면 한동훈 안을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해요. 그리고 상설특검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의 경고 있잖아요. 이 지금 원내대표의 서름을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톡톡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금방 김 의원이 설명했듯이 김재원, 김민전의 경고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당에도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런 관행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표가 속해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당대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위원회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끔 옳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뚱딴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로 집약이 됩니다. 이건 친윤이 보내는 김재원, 김민전을 통해서 친윤이 보내는 한동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보를 조정하고 알겠습니다.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후에 그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을 당론으로 민주당이 받아 쓰는 거를 적극적으로 그렇죠.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니,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럴 경우에 그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잘 봐야 되죠. 지금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나올 때까지 미리 저희가 짐작해서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적극적으로 뭐 발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움직일 필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당대표 지금 후보입니다마는 한동훈 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은 여전히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여당하고 야합했다. 그러니까 그쪽 사정을 보고 그렇습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예. 굳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3일 동안 진행됐고 그 다음 날은 또 현장 검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8월 2일 날은 또 증인 채택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아주 갑갑한 노릇이죠. 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또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방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도 쭉 보니까 네. 굉장한 그 면박주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초지일관하던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은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신경민 의원님. 저는 처음부터 이진숙 후보자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회사 동료였고 제 후배였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물론 일회용이라고 생각해서 이진숙 후보를 방통위원장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차피 며칠 못 가는 방통위원장이다라고 본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인선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이게 그 김규현 변호사와 JTBC와 민주당 의원이 합작한 일종의 그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일면 이것은 뭐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그 단톡방에 있는 어떤 의원하고 통화했던 그 내역이 좀 밝혀졌잖아요. 이걸 다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 이제 김규현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장경태 의원이 직접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그냥 순수한 어떤 공익 제보라기보다는 뭔가 한번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좀 터뜨려 보자라는 의혹도 상당히 앞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경민 이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해당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 했다, 안 했다, 뭐 누구하고 만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일 겁니다. 결국 그 팩트를 확인을 해서 그 팩트가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건 또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팩트가 맞다 그러면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도 금명간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네, 팩트가 중요하다. 이미 그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김규현 변호사를 지금 고소한 상태니까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팩트 체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뭐 그렇게 말씀이시군요.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흘러가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팀원 위회부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구매한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이 일부 있었던 거죠? 예, 일단 지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돌려주는 것도 했고,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좀 나서서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사태에서 여러 주체가 등장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뉴스에서 이제 PG사라고 하는데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신용카드사가 이 상점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규모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은 신용카드사와 소상공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결제 대행업체가 낍니다. 그런 게 이제 PG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대행업체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이제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을 모아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카드사와 이제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는 방식이 또 이제 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대표적으로는 KG 이니시스, 뭐 NHN, KCP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좀 이 업체들한테 나서달라고 해가지고 이 피지사들이 선환불 절차 일단 들어가기로 했고요. 일단 피지사 중에서 이제 토스 페이먼트 조금 전인 오전 8시부터 구매자 이의 제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도 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간편 결제라고 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제 오전부터 팀원과 위메프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결제 취소용 환불 요청을 받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또 토스페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제부터 토스 앱이나 뭐 카카오톡,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그 이의제기 신청 절차 시작했고요. 카카오페이는 어제 정오부터 이제 자사 플랫폼에 팀원 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제 카드사와 간편 결제사, 뭐 피지사까지 이제 결제 취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만큼 소비자 불만 불편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이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뭐 소수긴 한데 뭐 예.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직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가 마땅치가 않아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또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금 결제가 아니라 신용카드나 또는 간접 간편 결제. 간편 결제를 해서 뭔가 상품을 샀던 분들은 어쨌든 환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팀원과 UMF의 문제인데 예.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피지사나 또는 네이버나 또는 이 카카오나 토스페이 같은 예. 카카오 이런 데가 일단 떠안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제 대행 업체인 만큼 그 현금 이런 보유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선환불 조치로 해서 네.
그들한테 좀 약간 떠맡긴 셈인데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티몬과 IMF 입장에서는 뭐 현금은 다 돌려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몬은 사무실로 찾아온 소비자들의 환불 처리를 중단했고요. 그러니까 그 신사동 사옥 이걸 또 폐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MF도 삼성동 사무실 문을 닫고 직원 모두 철수시켰는데 그러니까 상품 결제한 다음에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밟거나 또 할부 계약 철회 항변권 활용해서 대금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공지를 띡 올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좀 우체기만 처사다 그러면서 성토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아직도 환불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가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IMF 사무실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티몬 측은 어제까지 주문 약 600건의 현장 환불을 마쳤다고 발표했고 또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 24,600건 취소 처리도 끝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티몬과 IMF 문제인데 결제 대행 업체가 일단은 떠맡아서 일단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마치 무슨 저 공돌리기 하는 듯이. 네. 아무래도 나중에 되면 이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좀 힘들고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네. 이런 회사들이 또 상대하는 게 훨씬 또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당국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티몬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까, 근데? 어제 9시 저녁 9시입니다. 오후 9시에 티몬 홈페이지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이렇게 문구만 든 채 접속되지 않았어요 한동안. 네. 그러니까 티몬 측은 어쨌든 지금 오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불 요청하는 고객이 좀 많았고 또 유명 경제 유튜버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이 사태를 다루다 보니까 좀 접속자가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1시간 만에 재개는 됐어요. 재개는 됐는데 지금 티몬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에서 이제 현장 환불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대신에 이제 홈페이지로 이제 안내를 했는데 네. 그러나 나중에 홈페이지를 저렇게 관리가 소홀해지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답답해지거든요. 네.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그 피지사라든지 또는 간편 결제한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네. 통해서 어쨌든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환불은 받을 수 있게 됐다. 예, 이렇게 예. 아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다 치고 네, 네. 이게 판매자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인데요. 네. 이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도 이제 어쨌든 지금 집단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1차적으로 한 30명 정도 모여서 대책 마련 좀 나섰는데요.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티몬과 IMF 그 모기업이죠. 큐텐의 구영배 대표 지금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뿐만 아니라 고위 임원들까지 좀 출국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당국에 하고 있고요. 또 직원의 인건비 등 해결을 위해서 좀 긴급 대출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사면 그 판매자들은 일단 상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제한 돈은 큐텐이 또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한 2달인가 갖고 있다가 예. 이제 판매자들한테 주는데 네. 그 사이에 이게 지불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자들은 그걸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판매자들은 판매자들대로 대금을 못 받은 피해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상품이 네. 우리가 막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결제를 미리 해놓은 여행 상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럼 아직 내가 못 썼는데 지금 이 사태가 터졌어요. 사태 터졌으니까 그럼 일단 이거 나 환불 무조건 받아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환불이 몰렸던 거고 아하. 그 소비자들부터 차근차근 일단 환불은 받고 있고요.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 이 물건을 보냈는데 예. 이미 팔았는데 이거에 대한 대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판매자들이 이제 자구책 차원에서 모였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피해 규모나 피해 판매자들은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일단 금융감독원이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이고요. 티몬에서는 750개 회사가 1,097억 원, 그리고 IMF에서는 195개사가 565억 원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5월에 발생한 거래 대금만 따진 거예요. 네. 근데 결제 후에 1일 내로 그 정산하는 다른 이커머스와 달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 뭐 40일 뒤에 70일 뒤에 이런 식으로 지금 대금을 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8, 9월에 정산을 해야 하는 이제 6월이나 7월 거래 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합치면은 지금 미정산 금액이 뭐 1,700억 원대가 아니라 한 뭐 3천억, 4천억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래요? 좀 추산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정확히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산을 할지 불투명한 상태고 네. 금감원에서는 큐텐 측이 지금 5천만 달러, 약 700억 원을 뭐 북미 지역 계열사 위시로부터 이 조달을 하겠다 이런 의향을 밝혔다고 전해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대충 뭉뚱그려서 5천만 달러 이런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까지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조달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큐텐 계열사 위시. 예. 이 위시는 그러면 돈은 좀 있는 회사입니까? 여기는 지금 돈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여기는 이제 큐텐이 올해 2월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조달하겠다고 보고를 여기를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판매자들은 큐텐이 이 위시를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2,3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서 약간 이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위시 내부에는 상당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위시 운용사인 콘텍스트 로직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보니까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만 2억 5천만 달러, 약 3,300억 원 정도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네요. 예, 급한 대로 불은 끌 수 있어 보이는데 네. 다만 문제가 있는 게요. 이 위시도 티몬 위메프와 비슷하게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그 돈을 빼서 여기다 넣으면 이 회사가 망하고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위시의 1분기 손실이 5,900만 달러라는 거예요. 약 800억 원 정도 되는데 유통업계에서는 지금 이 한국 관계사 지원을 위해서 미국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면 또 미국 주주들이 난리가 날 수 있다. 그러겠네요. 위시 경영진이 또 배임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래 하여튼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될 그 주체가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인 것 같은데 예. 지금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이제 일부 언론과 문자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수습책을 좀 내기 위해서 고심 중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수습안을 갖고 나서고 싶은데 쉽지 않다.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식의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티몬 IMF의 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지 또 중국에 묶여 있는 600억 원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은 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영 대표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이걸 다 해결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큐텐에 뭐 여러 자회사들이 많은 모양인데 예. 큐익스프레스 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 구영배 대표가 물러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있었던 일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 그룹 내에서 제일 돈이 좀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핵심 계열사고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물류 회사거든요. 구 대표가 그동안 여기를 가장 공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여러 쇼핑몰 무리하게 인수한 것도 결국은 이 물량을 이 큐익스프레스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이 미국 나스닥 시장,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면 아무래도 또 막대한 투자금이 또 몰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노렸던 건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쇼핑 플랫폼의 긴 정산 주기를 이용해서 판매 대금을 좀 돌려막다가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큐익스프레스가 지난 27일이죠. 이사회를 열고 구 대표를 이제 후임으로 이 마크리 최고 재무 책임자가 CEO를 겸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온 입장문이 더 소비자나 판매자들 화를 좀 돋구는 게 있는데 큐텐그룹과 관계사의 정산 지원 사항과 큐익스프레스의 비즈니스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그 영향도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티몬 IMF 사태는 우리 회사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다 보니까 이거 너무 책임 회피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나스닥 상장에 성공만 하면 네. 돈이 모이니까 이거 가지고서 그동안 돌려막기 하듯이 떼었던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구영배 대표는 아마 그 생각을 갖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으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이 나스닥 상장을 여전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큐익스프레스는 우리는 그 사태하고 관계없어. 네. 예정대로 나스닥 상장 갈 거야. 지금 대표를 바꿔서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화나지.
나 이런 참. 자, 이 정치권에서 이거 방관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네요.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취임 이후 낸 메시지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빨리 구영배 대표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했고요. 네. 뭐 그 덕분인지 어쨌든 내일 국회 정무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데요. 네. 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소비자원장 다 나오는데 일단은 그 티몬과 큐텐그룹 관계자들도 다 나오라고 그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강제성은 없어가지고 실제 나올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출금 요구도 있는데 출금은 아직 확인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예,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량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 암사대교 진입하는 차로에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인데요. 일대 다소 혼잡한 모습입니다. 강변북로 하남방향 행주대교와 여의하류에서 속도 각각 내려가고요. 이후 소통조타가 반포대교에서 주춤합니다. 노들로 한강대교 방향 여의하류 1차로에는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일대 정체고요. 또 동부간선로 의정부 쪽 월릉분기점에서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방향은 신내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성남에서 서하남 사이 정체고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계양에서 송내, 시흥휴게소에서 청계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장수에서 김포 사이 속도 떨어지고요. 같은 방향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에서 상해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피영입니다. 네, 파리에서 낭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 파리 올림픽 소식 종합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먼데이 시작합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뭐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네, 기분 좋고 한편으로는 피곤합니다. 너무 이렇게 메달이 많이 나오는 것도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먼저 10연속 금 올림픽 금메달 이거 이 기록 앞으로 물론 우리 여자 양궁 대표단이 계속 이 신기록을 갱신은 할 수 있겠지만 네. 다른 나라 팀들은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요. 중국 양궁 대표팀 감독과 중국 체육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결승전에 가서 은메달을 따본 게 최고 기록이다. 근데 이번에도 또 은메달이다. 땄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전운영, 남수현 또 임시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합작을 했는데 첫 올림픽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국제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힘들지 않겠냐.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 기호로 밝혀졌잖아요. 이 세대 교체를 했구나. 네. 우리 팀은. 양궁은 매대회 세대 교체입니다. 선발전 자체가 저거에서 그래서 중국하고 경기를 했는데 1, 2세트를 확실하게 이겼는데 3, 4세트를 내줬어요. 정말 위기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연장전 격인 슈도프에 가서 한 선수당 한 발씩을 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선수들 두 선수가 그 10점 금을 맞췄어요. 그리고 한 선수가 9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산출하기 전까지는 27점입니다. 근데 중국이 27점을 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정하는 심판이 가서 이렇게 돋보기를 딱 보고 10점 하는 순간에 저희는 27점이 되고 29점 됐죠. 예, 그리고 중국이 27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근데 만약에 그게 금 밖으로 나갔다면 중국이 더 가까운 곳에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만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상대가 한국인 거고 한국 여자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에 이제 9점과 10점의 금에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해요? 예, 기본적으로는 10점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근데 그 선을 조금이라도 물었느냐 안 물었냐는 시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판정에서 뭐 가끔 중계 방송을 보시면 구 옆에다가 이렇게 별 모양이나 찍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조금이라도 금을 물리면은 높은 점수로 계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둘 다 물어서 이런 상태가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988년 단체전이 생긴 이후에 어떤 경기 방식을 바꿔도
한 번도 지지 않고 우리가 금메달을 따낸 경우가 됐습니다. 그거 워낙 우리 국가대표들이 잘하니까 어떻게든 우승팀을 좀 다른 데로 보내려고 경기 방식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에 다 쏘는 방식이어서 지금 이제 랭킹 결정전처럼 선수들이 쫙 써서 그 쏜 점수를 합산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1대1로 경쟁을 붙이면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변수가 나타날 뻔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쏴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 방식을 바꾸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던 적응하는 건데 그래서 심심해서 정말 이런 기록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10연패. 네. 예. 근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남자 수영 대표팀의 혼계영 400m.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 선수가 합쳐졌을 때 만들어내는 그 케미로 지금까지 도쿄올림픽까지 10연패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11연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견줄 수 있는 만한 대회가 딱 하나인데 근데 사실 그거는 선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우리도 선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여자 선수들이 10연패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남자 선수들도 세 번째 3연패에 도전합니까? 도전합니다. 리우 때도 그랬고 또 이제 일본에서도 그랬고 이것도 하게 되면 근데 또 이렇게 합치면 남녀 동반 3연속 금메달이에요. 우리 선수들만 계속 만들어내는 기록인데 이 웬간해서는 깨지지 않을 것 같고 그 사실 이번에 기록을 내고 나서 임시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본인들 해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림픽에서 양궁이라는 종목이 여자 단체전이라는 종목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계속되길 바라기도 하면서 언제가 끝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상식 사진이나 이제 우승한 후에 인터뷰 사진을 이제 계속 뉴스에서 보실 텐데 우리 선수단이 이렇게 여기에 약간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활을 시위할 때 늘 여기 입술에 본인들이 갖다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이게 일단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창고 같은 걸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약간 좀 두껍게 선크림 같은 것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오상욱 선수 장면을 보니까 진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선수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맞습니다. 네. 사실 여러 경기에서 이긴 것도 있지만 상대가 넘어졌거든요. 그럼 사실 칼만 대면 점수를 올리고 본인이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한 점 남겼을 때 상황이죠. 14대 4까지인가 이제 벌어져서 너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니까 심리적으로 쫓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넘어진 선수를 상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으켜 세워서 다시 경기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라는 곳이 현대 펜싱의 근대 펜싱의 종주국 같은 곳이에요. 이제 그걸 오랫동안 봐왔던 팬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개인전 기대를 사실 저희가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역대 최고 성적이 지금 KBS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김정환 선수 해설위원이 동메달 2번 딴 것이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멋있게 신사로서 지킬 것 다 지켜가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단체전에도 출전하게 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펜싱 어벤져스, 뉴 어벤져스의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새롭게 합류한 박상원 선수나 도경동 선수를 이끌면서 또 만약에 메달을 따게 된다면 펜싱의 종주국에서 이번에는 이관왕이 되는 또 다른 영예를 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앞서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파리올림픽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한 손은 칼을 들고 한 손을 뻗어서 넘어진 선수 일으켜주는 그 장면. 이거 계속 여기서도 한 번씩 상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가 진짜 경쟁하는 라이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뿌리치기보다 그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래서 정정당당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격에서 일찍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사격은 사실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메달 전망에서 조금 주저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오혜진 선수하고 김혜지 선수가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땄습니다. 사실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본인들은 금은을 다투게 됐을 때 그냥 피말렸을 거예요. 근데 보는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금은 메달을 땄고 그렇지. 예, 누가 이기는지 지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 이제 개그맨 김민경 씨가 이제 그 사격을 굉장히 좋아해서 KBS 특별 해설위원으로 와 있는데 네. 다른 경기에서는 이 두 선수가 맞붙기 전까지는 계속 그 해설 자체가 기도한다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선수가 잘 쏘게 해주세요 뭐 하는데 이제 그 2위를 했던 김혜지 선수가 인도 선수를 3위였는데 인도 선수를 제치고 2위에 올라오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이젠 지금부터는 우리 그냥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그 네. 사격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 금메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따주나 했는데 이번에 그 금메달을 따준 오해진 선수 같은 경우는 2005년생입니다. 이제 만 19살이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또 출신지가 한마디로 정규 사격장이 없는 제주 출신입니다. 아하. 제주 출신의 선수가 한마디로 무태 와서 여러 경기장을 오가면서 실력을 익혔고 정말 그 대범하게도 마지막에 그 김혜지 선수와 그 어떻게 보면 선배인데 마지막 발을 쏠 때 그 표정은 탁 쏘고 10.6을 쏘면서 이제 끝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배포도 크고 목표도 확실하고 장기간 농락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사격은 좀 오래 할 수 있죠. 나이가 좀 들어도. 예, 진종호 이제 위원이죠. 네, 진종호 선수가 40을 넘겨서 했고 네. 제가 알기로 지금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진종호 선수입니다.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그렇다면은 김혜지 오해진 선수도 이제 뭐 앞으로 5번만 더 나가면 6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출전 선수단 규모도 작고 네. 그리고 메달 목표도 한 5개 정도로 사실 좀 겸손하게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메달이 터지고 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이 메달들도 나오고 그래서 선수단 분위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수단 분위기 전체적으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개막식에 가서 비 맞고 고생한 선수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했었는데 사격부터 시작을 해서 펜싱 그리고 사실 많은 종목에서 지금 예선을 통과하고 있는데 탁구, 배드민턴 또 체조 전체적으로 차분차분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반을 넘기게 되면 이제 메달의 윤곽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5개의 금메달과 한 20개 정도의 메달을 목표로 했었는데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막식에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호명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사과 전화를 했다고요? 네. 사실 그게 만약에 큰 스테디움에서 개막식이 벌어지고 여러 차례 리허설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실수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OBS라고 올림픽 방송을 주관하는 그 IOC 내 방송사가 있는데 그냥 실제적으로 많은 반복된 훈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북한, 한국 이렇게 해서 근데 굉장히 큰 실수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번도 불리지 않아서 이번에 올림픽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은 2번이나 불려서 2번이나 나간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림픽 소식 다음 주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 29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